자, 147번부터 봅시다. 자, 다음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 자, 제5조 회사가 본령에 의하여 바라는 명령과 허가 조건에 위배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조선 총독은 사업의 정지와 금지, 지점의 폐쇄 또는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회사를 없애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가는 회사령이에요. 그래서 1910년대의 회사령.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1조 국가총동원이란 전시의 국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운영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시의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증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동원하게 할 수 있다. 자, 여기서는 아예 법이 이름이 나와 있죠. 국가총동원령. 자, 국가총동원령은 1938년에. 자, 1938년이니까 중일전쟁 직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는 회사령이다. 맞다. 맞는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1920년대 폐지되었다. 자, 1910년의 회사령이 나중에 폐지된 거는 1920. 자, 그리고 여기서 폐지됐다고 하는 의미는 사실상 원래는 자, 허가제였던 거를 신고제로 바꿨다라는 의미죠. 폐지는 신고제로 바꿨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국가총동원법이다. 맞다. 4번에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직후에 제정했다. 자, 태평양 전쟁은 1941년이에요. 태평양 전쟁은 1941년이고, 자, 국가총동원령은 중일전쟁 이후에. 중일전쟁이 1937년이니까 요거 다음에 이게 발표돼서 이제 본격적 전쟁 동원 체제로 들어가는 거죠. 정답은 4번. 148.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를 떠나.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를 떠나서 창사, 충칭 등 여러 곳으로 이동할 때 조선 총독부가 취한 정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상하이를 떠나서 상하이를 떠나 이렇게 나와 있죠. 상하이를 떠난 건 1932년. 1932년에 상하이를 떠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은 윤봉길 의사의 의거. 물론 이제 뭐 그 전부터 뭐 만주사변 이런 건 했지만 일단은 뭐 만주사변 이거 직접 관련은 없으니까. 자, 상하이를 떠난 거는 윤봉길 의사의 의거. 만주사변이 아니라 상하이 사변. 네, 상하이 사변, 윤봉길의 의거. 요게 이제 떠나는 계기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충칭 등 여러 곳으로 이동할 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충칭에 정착하게 되죠. 충칭에 정착한 거는 4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사이에 뭐가 있었냐 이렇게 물어본 거네요. 자, 그러면 조선 총독부가 취한 정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국가총동원법을 조선에도 적용하여 인력과 물자를 수탈하였다. 네, 국가총동원법은 금방 연도가 나왔죠. 1938년이 국가총동원법이니까 요 사이에 있었고. 자, 갑오개혁 때 폐지했던 태형을 부활시켰다. 자, 이게 이제 조선 태형령. 조선인에 한해서 태형을 취할 수가 있다. 태형을 할 수가 있다. 1912년이었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 들어가지 않는 거는 2번 찾으시면 되고. 가난한 농민의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서 농촌진흥운동을 추진했다. 자, 농촌진흥운동이라고 하는 건 1932년부터 1940년까지 농촌진흥운동이 요 사이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3차 조선교육령을 반포하여 보통학교를 심상소학교로 바꾸었다. 자, 보통학교를 소학교로 바꾼 게 3차 조선교육령이랬죠. 3차 조선교육령은 1938년이에요. 3차 조선교육령이 1938년. 그래서 심상소학교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요 사이에 들어갈 게 아닌 것은 2번. 찾으시면 되죠. 자, 149번. 자, 봅시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홍범도, 김좌진 나와 있죠. 홍범도, 김좌진.
자, 그러면 출신 농민의 아들이고 포수 나중에 의병항쟁에 가담하죠. 자, 그러면 거기 홍범도에 의병항쟁에 가담. 그러면 홍범도는 무슨 의병의 의병장이었을까요? 거기 연도가 나와 있죠? 무슨 의병? 정미의병. 그렇죠. 정미의병의 의병장. 자, 그다음에 10년대 이제 연해주와 만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3.1운동 이후에 대한독립군을 조직해서 1920년대에서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 참여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가에 들어갈 게 일단 홍범도 같은 경우는 봉오동 전투에도 참여하지만 청산리 대첩에도 참여하죠. 그래서 청산리 대첩에 참여했다. 자, 그 다음에 1921년 이후에 연해주에서 후진 양성을 하다가 나중에 여러분 1938년에 스탈린 정권이 들어서면서 연해주 지역에 있던 이 주민들을 강제 이주를 시키죠. 그때 강제 이주 당한 인물 중에 한 명이 홍범도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된 거는 이제 중앙아시아로 이주해서 거기서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홍범도의 일생. 자, 그다음에 김좌진 갑시다. 자, 김좌진은 애국개몽운동에 참여를 하기도 하고 국내에서 비밀결사에 가입을 했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비밀결사는 뭘까요? 예? 예. 신민회는 여러분 1910년대잖아요. 신민회는 1907년에 만들어졌잖아. 아무거나 갖다 붙이지 말고 정답을 얘기해. 아무거나 갖다 붙이지 말란 말이야. 그냥 무조건 비밀결사다. 무조건 신민회. 네, 딱 여러분. 그게 아니고 대한광복회 참여했었죠. 아무거나 갖다 붙이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북로군정서 조직. 그러니까 만주로 올라와서 이제 북로군정서를 조직해서 1920년대 역시 청산리 대첩. 청산리 대첩은 1920년 10월에 있었던 전투죠. 자, 여기는 지금 홍범도와 김좌진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안무, 최진동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된 게 연합부대라고 했으니까 요게 이제 청산리 대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거기 보시면 만주에서 독립군 활동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한번 쭉 보시고.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봅시다.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했다. 자, 한중연합작전은 1930년대 초. 그래서 만주 사변을 계기로 해서 자, 만주 사변을 계기로 한중연합작전이 전개되니까 30년대 초반에 있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의열단 단원으로 의거를 벌였다. 두 사람은 의열단 단원이 아니에요. 당연히 아무 상관없죠. 3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지 않았죠. 당연히. 그래서 의열단과 임시정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고요. 4번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다. 네, 요걸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이고. 자, 그러면 청산리 대첩이라고 하는 건 일어난 지역이 백운평, 그 다음에 고동하, 그 다음에 어랑촌, 천수평. 지금 제가 쓴 지역들이 청산리 대첩이 일어난 전적지들이죠. 그래서 천수평 전투, 백운평 전투, 고동하 전투, 어랑촌 전투, 천수평 전투. 이런 전투들이 전부 다 청산리 계곡에서 일어난 거라고 했으니까 청산리 대첩에 들어가는 전투들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0번 갑시다. 일제에 대항한 민족운동을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는 것은 기여. 신흥무관학교를 세워서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자, 신흥무관학교 기억이죠. 자, 신흥무관학교는 1919년부터 신흥무관학교라고 불렸고요. 처음에 생긴 학교 이름은 신흥강습소죠. 신흥강습소는 1911년부터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한국광복군은 1940년. 그 다음에 북로군정선군을 중심으로 청산리 전투에 승리했다. 1920년. 자,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 한국독립군이 만주에서 독립군 부대와 연합을 하게 됐다. 자, 요거를 한중연합작전이라고 하죠. 요 한중연합작전은 만주사변을 계기로 1930년대 초에 있었다고 했으니까 자, 순서대로 하면 일단 기역, 디귿, 리을, 니은 이렇게 순서대로 정답은 2번 찾으면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151번 봅시다. 자, 30년대 무장독립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 자, 조선혁명군은 기역의 지휘에 따라서 부대를 5개 중대로 개편하고 중국의 유령 민중자위군과 연합전선을 결성하기로 하였다. 중국의 니은과 연합작전을 전개한 조선혁명군은 영릉과 흥경성 신계령 통화연 전투에서 대규모의 1만 연합군과 격전을 벌여 이를 대파했다. 자, 그러면 조선혁명군을 이끌었던 사람이 양세봉이고 이 조선혁명군과 같이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한 게 중국의용군이죠. 그래서 중국의용군과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이 이긴 전투가 영릉과 흥경성. 우리 맨날 영릉과 흥경성만 외우지만 거기 보시면 신계령 통화연 전투까지 한번 봐두시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조선혁명군이고, 자, 그 다음에 디귿이 이끈 한국독립군은 중국의 리을과 연합해서 쌍성보, 경박호, 사도하자, 동경성 전투. 그러면 디귿은 지청천일 거고, 그 다음에 지청천, 그 다음에 리을은 한국 광복군, 광복군? 독립군, 한국 독립군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기 이렇게 되겠네요. 중국과 연합을 했다고 그랬구나. 중국의 호로군과 연합했죠. 자, 그래서 디귿 양세봉이 이끈 한국 독립군은 중국의 호로군과 연합해서 쌍성보, 경박호, 사도하자, 동경성, 대전자령. 거기 맨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대전자령 전투가 최대의 전리품을 획득한 전투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쭉 한번 따라가 보시면 양세봉, 의용군, 지청천, 호로군.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52번 갑시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첫 번째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자, 여기다 그냥 써볼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은 1919년이겠죠. 3.1운동 이후에 생겨서 이게 통합된 시기가 9월이에요. 그래서 1919년 9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통합된 상하이로의 통합된 임시정부. 자, 그 다음에 뭔지 모르지만 나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박은식 임시대통령 취임. 자, 박은식이 2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거죠. 그러면 박은식 이전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이승만은 근데 탄핵당했죠. 이승만이 탄핵당한 이유는 그 독립청원서를 그 국제연맹이죠. 이때는 거기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1925년 3월이었어요. 박은식이 2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거는. 자, 그 다음에 김구의 국무령 취입. 자, 그러면 봅시다. 박은식이 대통령으로 취임했다가 그 뒤에는 국무령으로 취임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제에서 국무령제로 한번 바뀌었다는 거죠. 헌법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헌법이 바뀐 건, 일단 헌법이 바뀐 건 25년이지만 그 사이에 이제 이상용이 먼저 국무령이었다가 김구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1926년 12월에 김구가 이렇게. 그러면은 요 사이에 들어갈 거는 19년에서 25년 사이에. 그럼 가장 큼직한 사건이 딱 하나 생각나네. 일단 국민대표회의. 그쵸? 딱 큼직한 사건이 국민대표회의.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연통제, 그 다음에 교통부 다 발각되는 또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자, 그러면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 지문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한국국민당 창당. 한국국민당은 아까 상하이를 떠나서 충칭에 정착할 때까지 떠돌아다니잖아요. 그 도중에 생긴 거거든요. 1935년에 한국국민당이 창당되고 이게 나중에 40년에 한국독립당으로. 자, 그 다음에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었다.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가 딱 이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발표했다. 자,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건국 강령으로 발표한 건 41년. 충칭에 정착한 다음에. 자, 그리고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가 결성되었다. 자,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는 1937년.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잠깐만 기다려보시오. 제가 뒤에 설명할 게 있는지 보고. 없어요. 여기서 설명해야겠네. 자,
보시면은 중간에 여기는 대통령제지만 중간에 국무령제로 바뀌죠.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개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개헌만 좀 살펴볼까요? 임시정부의 개헌의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1919년에 대통령제로 바뀌죠. 1919년에 대통령제로. 그러니까 원래 상하이의 임시정부는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었는데 통합이 되면서 대통령제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고요. 자, 그러다가 이승만이 독립청원서 이런 거 발표하고 이러면서 이제 대통령에서 쫓겨나게 되고 2대 대통령이 박은식으로 임명이 됐지만 여기 박은식은 임시 대통령이라고 써 있잖아요. 건강도 별로 안 좋았을 뿐만 아니라 잠깐 동안 이제 체제를 바꾸기 전에 대통령 역할을 맡은 거라서 헌법을 개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2차 개정이 그 다음이 이제 국무령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로 바뀌죠.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 자, 이렇게 바뀐 시기가 1925년. 그 다음에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로 바뀌지만 문제는 국무위원을 맡아줄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되죠. 1927년에 그리고 이 체제가 가장 오랫동안 이제 유지됐던 체제고 그 다음에 1940년에 주석제로 바뀌죠. 주석제로 1940. 그 다음에 주석 부주석제로 바뀌죠. 자, 그럼 이때 주석 부주석에서 부주석을 맡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김규식.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 국무령을 맡았던 사람이 처음에는 이상용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상용에서 김구로 바뀌죠. 아까 여기서 김구가 이때 국무령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헌법이 바뀔 때는 이상용 선생이 먼저 하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외우랬죠, 여러분? 이렇게 외우면 된다. 그래서 대령 위주부 이렇게 외우자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헌정체제 개편. 가장 오랫동안 헌정체제가 유지됐던 건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지도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52번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뒤에 내용이 여기 설명할 내용이 없어가지고 미리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153 봅시다. 다음 중 의열단에 대한 사실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의열단에 대한 사실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919년 길림에서 조직되었다? 맞아요. 1919년도 알아두시고 길림도 만주 길림이 되겠죠. 만주 길림. 자, 그 다음에 니은 많은 단원들이 황포군관학교에 입학하여 군사교육 및 간부훈련을 받았다. 자, 의열단이라고 하는 건 의거활동 중심의 단체죠. 폭탄 던지고 암살하고 이런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회의를 느끼게 되죠. 이렇게 해서는 독립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노선을 한번 변경을 해요. 그때가 1926년 나석주 의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노선 변경을 해서 군대 육성으로 바뀌죠. 그때 황포군관학교, 여기 나오는 황포군관학교에 입교. 그 다음에 조선혁명 간부학교 개교 1932년에. 그래서 여기 황포군관학교에 입학했었다. 맞는 설명. 자, 이봉창은 도쿄에서 일본 국왕을 처단하는 의거를 단행했다. 자, 이봉창, 윤봉길, 한인애국단. 저 이건 의열단이 아니고 이 사람은. 자, 그다음에 신채훈이 이 단체를 위해서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하였다. 맞아요. 1923년 조선혁명선언, 의열단 선언이라고도 하는 조선혁명선언을 발표하게 되죠. 자, 1930년대 후반에 이 단체의 주요 인사들은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군대를 조직하게 되죠. 1938년 우한 한커우에서 이제 중국 본토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독립군 부대예요. 중국 본토에서 결성된 최초의 독립군 부대가 이제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군대죠. 김원봉 주도로 만들어진. 자, 그런데 이 조선의용대의 젊은 청년들이 많이 이탈을 하게 되죠. 화북지방으로 이탈을 하게 되죠. 그러자 이 사람들은 나중에 1942년에 한국광복군으로 합류하게 되죠. 그래서 38년에 결성, 42년에 한국광복군 합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맞는 것만 골라라. 디귿 빼고 나머지 다 맞네요. 정답은 5번.
찾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154. 자, 다음 글이 서술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다음 글에 서술된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는 자 봅시다. 오늘날 가치로 최고 600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전 재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망명하였다. 남만주의 삼원보에 신한민촌을 건설하고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민족교육과 독립군 양성을 추진하였다. 이건 뭐 껌이죠. 뭐 우리한테는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자, 전 재산을 다 이렇게 독립운동에 바친 이분은 누구? 이회영 선생. 우당 이회영 선생이죠. 자, 그래서 이회영 선생. 자, 그러면 이회영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나머지들도 한번 볼게요. 다른 분들도 이동희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로 역임했던 대통령은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희. 그러니까 이동희는 무장투쟁론자여서 외교론자를 대통령에 그 다음에 국무총리를 무장투쟁론자 이동희로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상설 뭐 우리 너무 잘 아는 분이죠. 누구냐면 나만 알아요 또. 이상설 누구야? 헤이그 특사. 그렇죠. 헤이그 특사. 그래서 헤이그 특사를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 서전서숙이라고 하는 학교를 또 북간도? 네, 북간도에다가 서전서숙을 만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박용만 이 양반은 자, 저기 하와이에다가 대조선 국민군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박용만 선생. 자, 그러면 정답은 2번 넘겨볼까요? 155. 자, 155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자,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는 등 외교활동을 전개했다. 자,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했나요? 했어. 김규식이었죠, 대표가.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민주주의에 입각한 형태를 갖추었으나 국내와는 연결된 적이 없었다. 자, 국내와는 연통제로 연결이 돼 있었죠. 연통제라고 하는 건 비밀 행정 조직망. 그러니까 국내와 연결된 비밀 행정 조직망. 그래서 국내와 연결되어 있었다. 연통제가 있었기 때문에 없었다 하면 틀리죠. 니은 틀렸고 디귿. 블라디보스톡과 상해, 한성 등 세 곳의 임시정부와 협력하여 구성하였다. 자, 블라디보스톡에 있었던, 즉 연해주죠. 연해주에 있었던 정부 이름이 네, 대한국민의회. 대한국민의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상해에 있었던 거는 네, 상해 임시정부 또는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 해도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또는 상해 임시정부. 자, 그 다음에 국내에 있었던 정부는 한성정부. 자, 그래서 요거를 합쳐서 만든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고요. 자, 그다음에 기관지로 독립신문을 간행하여 주요 독립운동에 관한 사실 보도했다. 예, 여기서 말하는 독립신문은 독립협회 독립신문과는 다른. 네, 그래서 임시정부의 기관지는 독립신문이다. 맞는 설명. 자, 그러므로 니은 빼고 기억, 디귿, 리을 2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156. 자, 다음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건 학생 대중이여 걸기하라. 우리의 슬로건 아래로 검거된 학생들을 즉시 우리 손으로 탈환하자. 경찰의 교내 지배를 절대 반대한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를 획득하자. 식민지적 노예 교육 제도를 철폐하라. 전국 학생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라. 학생이란 표현이 많이 언급되어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줄이 결정적 힌트라고 했죠. 검거된 학생들을 손으로 탈환하자. 즉 언제 검거됐냐?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때 검거된 거죠. 그래서 이 운동은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고요.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난 시기가 1929년이죠. 자, 그러면 이 운동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학도 지원병제 폐지를 요구하였다. 학도병제는 전쟁 동원이 활발해졌던 전쟁에 많이 동원됐던 1943년에 학도 지원병제가 만들어지죠. 법이. 신관회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신관회에서 요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했어요. 그래서 신관회가 참여했다라고 하는 게 이 사건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3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준 건 3.1운동이죠. 그래서 요거는 1919년이니까 3.1운동.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획득하자는 운동을 벌였다.
자, 요거를 우리가 자치운동. 자, 그리고 이광수나 최린 이런 사람인데 요 이광수나 최린 이 사람들은 이제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고요. 요 시기가 1920년대 중반이에요. 1920년대 중반에 이런 자치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운동과는 상관이 없고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7번. 자, 다음은 어떤 단체의 강령이다. 이 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자, 이런 강령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고요. 신간회는 민족유일당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고 1927년부터 1931년까지 존재했던 단체죠. 좌우합작 단체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참, 그리고 여기에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라고 돼 있어요. 기회주의라는 건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 즉 친일파를 배제한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이 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봅시다. 이 단체는 105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자, 일단 105인 사건으로 해체된 단체는 신민회죠. 자, 신민회가 1911년에 105인 사건으로 해체되는데 요 105인 사건은 안악 사건을 확대 조작 날조한 거예요. 안악 사건을 확대한 사건이 105인 사건이죠. 그리고 이 105인 사건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다가 안명근이라고 하는 안중근 선생 사촌동생이 잡혔고요. 그 사람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끌어낸 거죠. 그래서 데라우치 총독 암살을 너네 미수했지? 그러면서 이제 사건을 조작해서 신민회를 해체시킨 거죠. 자, 그래서 1번 시기가 다르고 2번 대학 설립운동을 주도했으나 실패했다. 자, 대학을 만들자라고 주장하다가 실패한 건 밀립대학 설립운동이고요.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1920년대 초, 20년대 초반에 있었고 결국에는 실패를 하긴 했지만 일본이 대학을 하나 지어주긴 하죠. 그게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경성제국대학이죠. 3번 순종의 인산일대 60만 세 운동을 주도했다. 60만 세 운동은 1926년에 있었고요. 신간회는 27년에 있었고 시기가 다르죠. 자, 비타협적 민족주의 인사들과 사회주의 인사들의 이념과 노선의 차이를 뛰어넘어 결성된 민족협동전선이다. 좌우합작, 그 다음에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만들어진 게 신간회고요. 자, 신간회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되는 사건이 일단 민흥회, 조선 민흥회, 그 다음에 정오회, 그리고 정오회에서 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1926년 이런 것들이 신간회 결성의 계기가 됐죠. 자,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죠. 자, 전국에 144개의 지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약 4만 명 가까이의 회원으로 구성된 게 바로 신간회였었죠. 자, 158번으로 갑시다.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1월 3일 광주에서 일어난 고등보통학교 학생과 일본인 학생의 충돌 사건에 대해서 요 사건이 그래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죠. 네, 요 사건이 알겠어요. 빨리 끝낼게. 광주 학생 항일운동. 자, 11월 3일이라고 아예 날짜가 딱 특정이 돼 있고 광주라는 명칭이 나와 있으니까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고요. 자, 요 충돌에 대해서 가 본부는 중앙상무집행위원회를 열고 광주지회에 긴급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또 중요 간부들이 긴급 상의하여 사건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는 동시에 구금된 학생들의 석방도 교섭하기로 하고 중앙집행위원장 허헌, 그 다음에 서기장 황상규, 회계 김병로를 광주에 급파하기로 하였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 본부라고 하는 건 신간회를 얘기하는 거죠.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참여한 단체 신간회. 자, 그러면 신간회에 대해서 옳은 것은 1번.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를 조직하는 데 앞장섰다. 자,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에서 주도했던 운동은 뭘까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겠고, 그러면 이렇게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를 주도하고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주도한 단체는
조선교육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학생 조직과 함께 60만 세 운동을 계획했다. 계획을 할 수가 없죠. 60만 세 운동은 1926년일 뿐 아니라 신간에는 27년부터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2번에서 학생과 함께 60만 세 운동을 계획했다. 물론 학생 조직 따로, 이 단체 따로죠. 사회주의 계열이죠. 사회주의 계열과 학생들이 따로따로 60만 세 운동을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사회주의 계열은 발각되고 학생은 주도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굳이 답을 찾자면 사회주의 계열을 말하는 거고요. 3번 국산품 소비 장려를 위해 물산 장려 운동을 시작했다. 물산 장려 운동은 1920년대 초라고 했고, 물론 물산 장려 운동이 민족주의 계열이 주도한 운동이 맞지만 이제 자본가 계급이 주로 참여하고 주도하고. 자, 그다음에 4번 민중대회 개최를 준비하다가 일제 탄압으로 실패했다. 이거죠. 민중대회 개최를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실패하게 된 게 바로 신간회고, 자, 결국에는 이게 계기가 돼서 신간회가 해체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59번 봅시다. 자,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기억은 한국 민족사의 주체적 발전과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민족 정신을 중시하고 이를 고취시켜 독립을 이룩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드러냈다. 박은식, 신채호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자, 민족 정신, 민족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민족주의 사학이 되겠죠? 더군다나 신채호, 박은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민족주의 사학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 민족주의 사학에서는 그래서 각각 어떤 민족 정신을 강조하는데, 박은식 선생이 강조한 민족 정신은 혼, 민족 혼. 신채호 선생이 강조한 민족 정신은 난가사상. 그렇죠? 난가사상. 자, 그다음에 니은 볼까요? 사회 구성체 발전 단계론의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하면서 역사 발전의 원동력을 민중에게서 구했으며 우리 역사를 유물사관의 방법론에 맞추려고 하였다. 백남은, 이청원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세계사적 발전 방식에 따라 계속 발전 중이다. 멈춰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니은은 사회경제사학이고요. 그리고 거기 힌트가 유물사관의 방법론에 따라서 역사를 봤었다라고 하는 거. 자, 사회경제사학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사회경제사학은 정체성론을 반박했죠. 정체성론을 반박. 자, 그 다음에 순수학문으로서 역사학을 지향하며 문헌고증을 중시했다. 이병도, 손진태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요거는 실증주의 사학, 실증사학, 실증주의 사학.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찾으면 되겠네요. 1번 정답. 자, 그 다음에 160번 다음 자료를 쓴 역사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역사란 무엇이뇨? 인류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자, 이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여 공간부터 확대하는 심적 활동의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의 그리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며 조선사라 하면 조선민족이 그리되어 온 상태의 기록입니다. 자, 여기서는 제일 우리가 딱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조선 상고사의 서문이에요. 자, 그리고 조선 상고사라고 해서 상고는 이제 고대사를 얘기하는 거죠. 주로 민족주의 사학 중에서 고대사를 연구한 양반이 신채호 선생입니다. 이 말은 신채호 선생이 했다는 얘기도 있고 어디 외국 역사학자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멋있지 않아요? 되게 멋있죠. 되게 좋아하는 표현인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신채호. 자, 1번 여유당 전설을 발간하여 조선 후기 실학자들을 재평가했다. 자, 여유당 전서라고 하는 게 여유당이 누구냐면 정약용이에요. 그러니까 여유당의 즉 정약용의 문집을 새로 간행을 한 거예요. 1934년에 조선학 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되는데, 이 조선학 운동에서 실학을 다시 한번 이제 재정립한 거고요. 이 1934년이 정약용 선생 99주기, 돌아가신 지 99주년 되는 해였기 때문에 이때 정약용의 전집, 문집을 새로 발간을 하면서
이때 이제 실학 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정인보, 문일평, 뭐 그다음에 안재홍 이런 사람 다 여기 해당되죠. 자, 그래서 이건 조선학 운동. 자, 여기 사람을 써야 되겠죠?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여기에 이제 이런 분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2번. 자, 을지문덕, 최영, 이순신 등 애국 명장의 전기를 써서 애국심을 고취했다. 을지문덕전. 그다음에 이순신전. 그다음에 최영은 최도통전이라고 그래요. 그런 책들을 썼어요. 그래서 이런 영웅 전기문을 쓴 양반이 신채호 선생. 자, 그럼 여기서는 이거를 쓴 사람은 누굴까요? 안중근전. 이건 박은식 선생. 네. 왜냐하면 신채호 선생은 주로 고대사 연구 많이 했다고 그랬고 물론 박은식 선생이 안중근전만 쓴 건 아니에요. 뭐 연개소문전 이런 것도 쓰긴 했지만 어쨌든 안중근전이 들어가면 박은식이구나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3번 조선사회경제사를 저술해서 세계사적 보편성 속에서 한국사를 정리하였다. 이게 이제 백남훈 선생 사회경제사. 그 다음에 네 번째 5천년간 조선의 얼. 자, 이 양반은 조선의 어떤 사상을 얼로 본 거죠. 정인보.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이제 현대 161. 자, 다음은 해방 전후한 시기에 한국과 관련된 국제회의를 연거한 것이다. 순서대로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에 맨 처음에 포츠담, 카이로, 모스크바, 미소 공동위원회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우리가 이렇게 외우고 있죠. 또 나만 외워? 나만 외웠네. 나만 외웠어. 나만 외우고 있네. 이거 뭐냐면 카이로, 그 다음에 얄타, 그 다음에 포츠담, 그 다음에 모스크바 3상회의. 모스크바 3상회의. 요렇게. 자, 카이로 회담은 1943년, 얄타는 1945년 2월, 포츠담은 1945년 7월, 모스크바는 1945년 12월, 요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 거기 책에 미소공동위원회도 나오죠. 미소공위라고 쓸게요. 1차 미소공의는 1946년 3월, 2차 미소공의는 1947년 5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되죠. 카, 얄, 포, 모 순서대로 외우고 있으면 되죠. 자, 그래서 카이로 이제 여기 지문에 나온 걸로 보면 카이로, 포츠담, 모스크바, 미소공동위원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 외우고 있으면 된다. 카, 얄, 포, 모 순서대로 외우고 있으면 되죠.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으면 되고 뭐 외우고만 있으면 뭐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아니하죠. 네, 이런 건 뭐. 자, 그래서 161번은 4번 찾으시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체크하자면 자, 시간이 없는데 미영중. 자, 이제 어느 나라가 참여했는지만 체크할게요. 미영중. 자, 그 다음에 얄타는 미영소. 그 다음에 여기는 미영중. 자, 여기는 미영중소라고 하긴 하는데 왜냐면 그때는 이 소련 같은 경우는 잘 참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미영중소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포츠담은 미영중소. 근데 소련이 실질적 참여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는 당연히 미영소. 이렇게 참여하죠. 그래서 미영소. 이렇게 참여하고요. 여기서 이제 미국만 좀 인물이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 카이로에서 미국은 루즈벨트. 그런데 여기는 트루먼으로 바뀌어요. 대통령이 중간에 한번 바뀌었거든요. 여기는 트루먼이기 때문에 중간에 대통령이 바뀌어요. 나머지는 영국이면 처칠, 소련이면 스탈린, 중국이면 장제스. 그러니까 나머지는 안 바뀌어요. 여러분 또 표정이 뭐요? 그런 표정이. 나 여러분의 그런 표정이 제일 무서워. 뭐요? 이런 표정이야. 자, 여기서 루즈벨트. 그 다음에 영국은 그냥 무조건 처칠이고 중국은 장제스고요. 그 다음에 소련은 스탈린이니까 뭐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똑같아요. 나머지는. 근데 미국만 포츠담에서 바뀌어요. 트루먼으로.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거지.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서 미영중, 미영소, 미영중소, 미영소 이렇게 순서대로예요. 자, 그러면 답은 4번. 162번으로 가도 되겠죠. 다음 가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또 여기에 또 연도가 잔뜩 나와 있는데 일단 연도를 한번 써볼게요. 사건은 뭐 딱 거기 한정되어 있지만 나와 있으니까 또 연도만 체크 한번 해봅시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1945년 12월. 그 다음에 미소공동 1차 미소공의는 1946년 3월. 자, 그리고 좌우합작 7원칙에 합의했다라고 했는데 1946년 10월.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한 건 46년 10월이고요. 그 다음에 좌우합작 7원칙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 뭐냐 물어보면 이승만 때문이고 이승만이 정읍 발언에서 남한만 선거하자 그래가지고 뭔 소리야 같이 하자 그래서 한 게 좌우합작 운동이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재헌국회 개원. 재헌국회가 개원됐다는 건 이제 그 전에 뭘 했다는 얘기죠. 국회의원을 뽑았다는 얘기니까 50총선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회가 개원된 거는 1948년 5월 31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수순천 11구 사건은 1948년 10월 19일이겠죠. 뭐.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가시기면은 좌우합작 7원칙에서 재헌국회 사이에 들어갈 게 아닌 거 1번. 자, 이승만의 정읍 발언 발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은 좌우합작 운동 전이라고 했죠. 1946년 6월이에요. 6월이니까 앞으로 들어가야겠네요. 답은 나왔네.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제주도 4.3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도 4.3 사건은 50총선거 전. 그래서 1948년 4월 3일이겠죠. 뭐. 자, 남한에서 50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거 연도만 체크하면 되겠네요. 48년 5월 10일에 재헌 국회의원을 뽑는 50총선거가 있었죠. 초대 국회의원 선거. 2번.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1947년 5월. 2차 미소공위. 그러니까 전부 다 사이에 들어가고 1번만 이전.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163 볼까요? 163. 자, 여기서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한 한국 정부 수립 방안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이 문제가 요 지금 전체 요 180여 문제 중에 가장 쓰잘데기 없는 문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나온 내용만 골라라도 아니고요. 여기 나온 내용이 어떤 순서대로 진행된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는. 여기서는 우리가 이 순서를 왜 알아야 되죠? 그냥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사항만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이 180여 문제 중에 가장 쓰잘데기 없는 문제다.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 의미가 없네. 자, 그래서 그냥 요거는 의미 없으니까 그냥. 자, 첫 번째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러니까 기억. 그리고 나서 미소공동위원회와 한국 정당 및 사회단체를 협의한 후에 디귿. 자, 그리고 나서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하고 그리고 나서 임시민주정부의 합의하에 신탁통치를 결정하자. 여기는 사실 우리가 이 순서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용만 알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밑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요 내용 4개만 이런 게 자,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됐구나.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죠. 왜냐면 이게 어떤 순서대로 진행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박스만 한번 읽어보시는 게 정답은 2번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다. 164번 좌우합작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좌우합작운동. 좌우합작운동은 1946년 7월부터 그리고 여기에서 좌우합작 7원칙.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된 건 1946년 10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좌우합작 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뭐라고 했죠?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누군가 주장하니까 뭔 소리야? 그러면서 좌우가 같이 해야지.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나타나게 된 계기는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에요. 이승만의 정읍 발언으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요거에 발끈하여 1946년 3월이었거든요. 아니고 6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의 정읍 발언 때문에 좌우합작 운동이 운동이 시작되고 여기서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게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좌우합작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중도파죠. 중도파. 그래서 여운형, 김규식 이렇게 찾으면 되겠고. 자, 그러면 1번. 자, 좌우합작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제1차 미수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이승만 중심의 단독정부 수립론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전개되었다. 이에 맞는 설명. 2번. 여운형과 김규식 등의 중도파가 중심이 되어 추진했다. 여운형 중도 좌파, 김규식 중도 우파. 중도파들이 주도한 거죠. 3번. 미군정은 처음부터 지지하지 않았으나 대중은 이 운동을 지지했다. 미군정은 처음에는 지지. 그다음에 트루먼. 자, 나중에 이제 여기에서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거 이후에 1947년 이후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게 냉전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좌익은 무조건 안 된다. 그래서 지지를 철회하게 되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지지, 나중에는 철회. 이렇게 되죠. 3번이 틀렸고 좌우합작 7원칙은 토지 문제와 친일파 처리 등의 문제를 중도적 입장에서 조정한 것이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여기에는 뭐 친일파 청산도 나오고 토지제도 개혁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언급이 되죠.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165번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잠깐 쉴게요.